여러분 최근 들어서 막 20대 초반인데 돈 많이 번다 하는 젊은 부자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젊은 부자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 패션, 뷰티, 건강, IT, 교육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젊은 부자들이 존재해요. 물론 그중에 사기꾼도 있습니다만 사기꾼들이 많은 만큼 실제로 잘된 사람들도 꽤 많아진 게 현실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어린데 부자 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야, 때를 잘 만났다, 운이 좋았다, 혹은 저 사람은 재능이 있겠지, 재능이 있었겠지, 원래 똑똑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잘 됐을까를 한번 관찰해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돈 버는 젊은 부자들의 돈 버는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자들의 비밀 첫 번째,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요즘 젊은 부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돈 버는 공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잘된 레퍼런스, 잘된 사례를 찾아서 그게 왜 잘 됐는지를 분석하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따라하라는 게 백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된 원인을 분석해 내라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큼 성공의 빠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진부하게 들리지만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팩트로 증명되어 온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고 싶다,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이미 그 분야에서 탄탄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필요한 부분은 모방하고 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돈 버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요즘 부자들의 특성으로 첫 번째로 꼽을 만큼 특별한 거냐?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 레퍼런스가 내 주변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요, 전부 해외 레퍼런스를 참고합니다. 해외 레퍼런스를 참고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 인스타그램이 미국 거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더 인구 규모도 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 잘 키우는 친구들 보면은 해외 어떤 마케팅 구루, SNS 구루의 계정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로필을 어떻게 세팅하고, 이 사람은 컨텐츠를 어떤 주제로 생산하고, 또한 이 사람은 컨텐츠의 포맷은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고 분석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95%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SNS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뷰티, 패션,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수천억, 수백억 대에 매각되는 어떤 패션 브랜드 대표님들의 어떤 인터뷰,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를 보면은 해외 온라인 패션 브랜드의 운영 방식을 참고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트렌드를 한국에 입히려면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성공한 레퍼런스를 탐색하고 분석하면 그 분야를 보는, 시장을 보는 안목이 성장합니다. 스타일란다를 매각한 김소희 대표님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이미 앞선 이들이 발자국으로 남겨놓았다. 내가 할 일은 그 발자국을 유심히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레퍼런스가 갖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에서도 이렇게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인류의 조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인류들은요, 뭐를 잘하냐? 바로 훔치기를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훔치기라고 하니까 어감이 그런데 작가님도 책이 흥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그로를 끈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태도, 습관, 방법론을 분석하면서 과감하게 모방하고,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신의 혁신을 더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렇게 말해요. 인류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먼저 인류가 된 사람들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연구한다.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을 동시에 발견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류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뭐라고요?
자신보다 먼저 인류가 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한다. 그래서 따라해요. 그런데 따라한다는 게 그냥 무작정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에서 좋은 점 위에 나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은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서 해외든 또 그 외에 나보다 앞서간 많은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레퍼런스를 분석해서 나보다 앞서간 선배들의 노하우를 다 훔치고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냥 젊은 부자들 잘 된 거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자고 이 컨텐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레퍼런스에서 좋은 노하우를 훔칠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론은 바로 역설계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역설계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설계는 기초부터 계획을 내가 세우고 계획하고 수집한 다음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간다 이건데, 즉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역설계는 분해의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먼저 설정한 뒤에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분해해서 단계를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 즉 분해의 과정이 역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를 잘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주제 하지?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주제는, 내가 잘하는 거는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예를 좋아하니까,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시작해 볼까? 좋아, 그러면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영상부터 만들어 봐야겠다. 자, 가서 헬스장 가서 찍어야지, 공예하는 거 찍어야지. 이렇게 나에서 시작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서 나에서 하나하나 빌드업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설계의 방향이고, 역설계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역설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컨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목표다라고 하면 이미 10만 명이 넘은 사람을 봐야 됩니다. 분야에 따라서 10만 명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너무 작은 분야. 그런 데선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만 명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 크리에이터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의 썸네일을 만드는가? 썸네일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문구의 크기는 어떠하며 디자인은 어떠한가? 업로드는 일주일에 몇 개를 하는가? 팬과 소통하는 방식은 커뮤니티 글을 사용하고 있는가? 별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표를 써가지고 하나하나 다 자르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한 채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쫙 깔아놓고 여기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다 잘라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또 예를 든다. 어두운 계열의 색깔을 사용하나, 밝은 색깔을 사용하나, 얼굴이 부각되는가, 아니면 얼굴 외에 이미지가 부각되는가, 영상 길이는 10분 이상의 긴 걸 하는가, 아니면 짧은 영상을 하는가, 아니면 섞어서 하는가, 업로드 주기 일주일에 2번, 3번 올리는가, 아니면 매일 하나씩 올리는가, 그때그때 달라지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퍼런스 삼은 사람의 특징을 다 써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써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를 여러분이 찾아보고 추적하면서 역으로 잘라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 공식을 자연스럽게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르게 잘된 유튜버들은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항상 잘 되는 주제를 찾는다. 잘한 채널들을 따라간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잘 되는 방법은 레퍼런스를 찾고 그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게 그대로 베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레퍼런스가 잘 된 이유를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분석을 해본 다음 거기에 나만의 색깔을 입혀 개선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부자들은 인터넷, SNS 활용 능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많은 양의 양질의 레퍼런스를 접하고 그 레퍼런스로부터 훔쳐서 큰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자들의 돈 버는 두 번째 비밀, 바로 프로세스 이코노미입니다. 과정 중심의 경제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다짜고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나의 잘된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걸 바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동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 프로세스 이코노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완성된 결과물만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실패와 재도전,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요즘 SNS에서 잘 파는 인플루언서들 보면요. 어떤 제품을 런칭할 때 그냥 런칭했다라고 딱 제품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기획하는 단계부터 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요. 처음에 필요를 느끼는 것부터 요새 내가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 갈 때 짐을 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내가 가방의 필요성,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가방의 필요성을 내가 느꼈다. 라고부터 빌드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방을 바로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 미팅하는 거. 디자이너를 만나서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까다롭나요?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 과정도 담고 그 다음에 공장 찾아가는 것도 담고 그 다음에 실제 제작에 들어가고 견본을 받아보고 아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구린데요. 다 폐기하고 막 이런 과정. 창업가들의 브이로그라든지 개발자들이 막 개발을 100일 동안 하는 챌린지라든지 일상 속에서 어떤 자신의 개선점, 성장점을 보여주는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프로세스를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팬덤을 쌓는 그게 요즘 SNS 인플루언서들의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과정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경험하네? 와,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에 사람들이 몰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군가가 뭔가 사세요라고 광고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사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과정을 보여주고 스토리에 몰입이 되면은 거기에 과몰입을 해요. 마치 내 이야기처럼 이 상품이 잘 되는 게 마치 나의 욕구인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대와 관심이 곧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거죠. 요즘 돈 버는 분들은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프로젝트의 과정을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자신의 SNS에 적극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기대를 올려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냥 그 프로세스 자체에서 수익화를 이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만 구독자 찍기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 프로세스를 컨텐츠로 만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이 달성돼야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 프로세스로 나아가면서 똑같이 10만 구독자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데 같이 해볼까? 하는 식으로 유사한 목표를 가진 팬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적극적인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 유료 커뮤니티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막 수익화를 노리고 접근한다 이런 것보다도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누군가는 그 모임에 동참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 아시죠? 월부 처음에는 지금처럼 막 강의를 제대로 판매하는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월부 창업자이신 이정환 대표님에게 부동산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조금씩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 모인 사람 중 성과 낸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게 강의 수강이 되고, 강의 수강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은 또 멘토가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커뮤니티가 구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잘 활용하면 결과물, 최종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미리 팔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 판다는 게 실제로 커뮤니티를 통해 돈을 버는 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기대감을 빌드업해서 최종 결과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브랜딩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과정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TV에 광고를 낸다든지 신문 광고를 낸다든지 일단 돈을 태워야 돼. 근데 일단 돈을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 단계부터 과정을 다 돈을 태워서 알립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 SNS에서 너무나 쉽게 공짜로 우리가 과정을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돈 버는 젊은 부자들은 이 프로세스의 힘을 알고 자신들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프로세스를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돈 버는 부자들의 세 번째 비밀, 바로 퍼널입니다. 퍼널은 영어 단어로 깔때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깔때기가 마케팅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고객이 내 브랜드를 처음 접하고 저가 상품을 구매해보고 이거 괜찮은데 해서 점차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을 구매해서 결국 충성 고객이 되는, 고객이 경험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마케팅 기법을 우리가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돈 버는 젊은 사업가들은요, 이 퍼널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기업의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절 우리들이 모두 접하고 익숙했던 바로 그 기업이 있습니다. 클래스 101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클래스 101이 맨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끌었냐면요, 무료 샘플 강의를 많이 뿌렸어요.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게 흔해져서 그게 그렇게 잘 안 먹힐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상에서 어떤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부업에 대한 개념을 강의로 배운다? 이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료 강의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무료 강의를 본 사람들 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료 강의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 유료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후에 뭐 구독제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멘토링이나 굿즈 같은 상품을 붙이는, 즉 무료 상품에서 유료 상품, 유료에서 추가 상품 구입으로 이어지는 퍼널을 클래스 101이 보여줬고, 사실 클래스 101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퍼널이란 건 사실은 최신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면 무료 고객을 확보하고 그 무료 고객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고, 즉 퍼널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을 해왔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을 써오셨던 거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퍼널을 어디서 활용합니까? SNS에서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좀 잘한다, 좀 돈 좀 잘 버는 것 같다 하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냥 제공하는 컨텐츠는 무료예요. 그냥 무료로 컨텐츠를 막 접해. 그러다가 이 사람 좀 괜찮다 라고 해서 이 사람 영상을 파고 가다 보면은 뭔가 별도로 신청을 하게 돼요. 그 신청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전자책을 신청하세요, 아니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뭐가 됐든 신청을 하게 돼. 그리고 신청하면은 뭐가 또 옵니다. 공짜로 와요. 근데 그 공짜로 발송되는 정보를 받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유료 상품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료 상품이 괜찮네 라고 싶어서 한번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프리미엄 상품, 컨설팅이든 멤버십이든 뭔가 뭐 고가의 강의를 구매하는 것이든 이런 식으로 점차 스며들듯이 판매가 이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런 퍼널을 온라인 상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젊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젊은데 부자가 됐다는 건 예전 같으면은 수십 년 걸려서 팔아야 할 걸 몇 년 만에 팔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가능하죠? SNS의 힘 때문에. 내가 자고 있어도 24시간 돌아가는 이 퍼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을 유료 상품으로 모아가면서 쉬지 않고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나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빠르게 돈을 버는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뭐 사기꾼들도 많이 쓰는 멘트긴 한데, 나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벌려 있다, 여행을 가도 돈이 벌려요. 요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퍼널을 잘 만들어 놓은 결과다. 그런 퍼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궁금하시고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뉴스레터가 있어요. 이것도 저의 퍼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온라인상에서 SNS 퍼널 어떻게 설계하고 SNS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뉴스레터를 공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요즘 어린 나이에 큰 돈 버는 젊은 사업가들의 공통적인 3가지 성공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레퍼런스. 시대를 막론하고 잘 되는 방법은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훔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부자들은 SNS를 활용해 내 주변에 있는 레퍼런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레퍼런스를 흡수할 수 있기에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 이코노미다. 결과물, 내가 판매하는 상품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과정도 돈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기대치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에 구독 서비스를 입힘으로써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정을 공유하기 쉬운 시대이고, 그 과정 공유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퍼널이다. 요즘 돈 버는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온라인상에서 무료 상품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유료 판매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재구매와 프리미엄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고객의 여정을, 고객 퍼널을 온라인상에 설계해 놓는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젊은데 돈 잘 버는 부자들의 공통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과정에서 2번을 좀 덜 하는 사람들은 있긴 한데 1번, 3번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될 거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빨리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도 좀 더 빠르게 저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같은 유익한 SNS 자기계발 인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담론이기도 하죠. 열심히 살아야 돈 벌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안 사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나 집에 들어오고 가족들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돈을 잘 법니까?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돈 벌 수 있다 맞는데 열심히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열심은 여전히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분들이 다 인생이 잘 풀리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라는 뼈아픈 사실에서 경험했듯이,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못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포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죠. 포기는 김치 셀 때나 하는 거야 라고 말하듯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를 마주할 용기나 의지가 없어서 쉽게 선택해버리는 도피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맞습니다. 포기는 도망갈 때 선택하는 게 맞아요. 뭐 한다고 결심하면은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노력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 포기는 쉬운 선택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피해야 하는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노력을 쏟은 일, 이미 내 인생에서 상당한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건 어떤가요? 이거는 절대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지가 돼요. 제가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임용고시 장수하는 친구나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의 실력도 있는데 요새 TO 자체가 잘 안 나요. 제가 영어교사였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최근 2년간 광주광역시랑 대전광역시에서 영어교사를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단위에서 한 명을 2년 연속 안 뽑았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 사수, 오수에도 안 돼가지고 기간제 교사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 사수, 오수에서도 잘 되면 괜찮은데 정말 안타깝지만 합격할 각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수년을 노력했는데 아깝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합격 커트라인 근처에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몇 년 더 공부하면, 공부 방법을 바꾸면 될 수도 있겠죠.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쓰는 시간은
그게 다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 장수하시는 분들이 그거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할 사람들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과목 합격에 필요한 공부 역량 빼고는 밖에 나가면 일 잘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나는 교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다른 일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어. 충분한 능력치가 있어.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죽어버릴 것 같고 그런 사명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포기를 못합니까? 각자 이유가 다 있어요. 이미 쏟은 노력이 아까워서.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족의 기대가 커서 등등. 제가 교사 출신이라 임용고시 예시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게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포기가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관계, 일, 소유물, 뭐든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포기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쏟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점점 잘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돈으로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냐? 첫 번째, 가능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 많이 보셨죠? 그러면 백종원 대표님께서 이 식당 저 식당 막 방문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자주 해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메뉴판을 간소화해라. 메뉴를 줄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팔아. 김치찌개집에서 김치찌개만 팔면 되는데 제육도 팔고 뭐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하니까 메뉴를 간소화해라. 돈가스 집도 돈가스가 너무너무 많다. 한 두세 개 정도. 치즈 돈가스, 안심 돈가스, 등심 돈가스 이 정도만 하고 끝! 이렇게 해라 라고 솔루션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장님들의 메뉴판이 난리가 나 있었을까요? 왜 그 솔루션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을까요? 사장님들 생각에 메인 메뉴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시원찮아. 매출도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하지 않을까? 저것도 좋아하지 않을까? 즉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막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았죠? 이도 저도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음식점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유튜브, 블로그 등 SNS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계정의 상태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잡탕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잡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어느 날은 자기 개발이었다가, 어느 날은 식당 리뷰였다가, 어느 날은 책 리뷰였다가, 뭐 이것저것 IT 리뷰였다가 이것저것 너무 많아. 그래서 왜 이걸 만드셨어요? 라고 하면은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요거는 제가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요즘 인기 있길래 하나하나만 들어보면은 나름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해.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계정을 방문한 사람, 유튜브나 블로그를 들어간 사람 입장에선 여기 뭐 하는 데야? 이도저도 아니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도저도 하는 게 왜 안 좋습니까? 불명확해지거든요. 여러분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전문점을 갈 거예요? 아니면 김밥 천국 갈 거예요? 대부분 김치찌개 먹고 싶어 라는 목적이 있다면 전문점을 갈 겁니다. 가격이 2,000원, 3,000원 더 비쌀 거예요. 그래도 갈 겁니다. 왜? 명확하잖아요. 저기 가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그 컨셉이 명확하잖아요. 이처럼 명확해야 선택받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지갑을 열고 시간을 씁니다. 가게든 사람이든 컨셉이 명확해야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수많은 가능성들 다 말이 돼. 열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가지치기하고 단 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 하나에 집중하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 뭡니까? 바로 원싱이죠. 우리는 원싱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 원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밥 천국과 김치찌개집 사례에서 느낄 수 있듯 뾰족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뾰족해야 명확하고 명확해야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못해 이것저것 한다? 당연히 바쁠 겁니다. 왜? 이것저것 하니까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과는 안 날 겁니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성과는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거예요. 의미 있는 열심을 위해선 가능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싱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문어발로 다 깔짝깔짝 발만 담궜다 빼면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유의미한 열심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두 번째, 바로 돈입니다. 돈을 포기해야 돼요. 돈을 포기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메뉴판도 그렇고요. 사장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일을 합니다. 혹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마진이 많이 안 남아도 팔기 쉬운 거, 그냥 편하게 팔 수 있는 것들을 팝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냐?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란 책에서는 IT 회사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IT 회사니까 개발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 매출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 개발 외주를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든 어플을 만들어주든 이것저것 해요. 그런데 이게 달콤해. 왜냐면은 외주도 잘하면 돈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만 외주에서 현금 흐름만 충당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어플, 우리의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존 위기를 넘어섰어. 아, 그럼 이제 우리의 사업을 펼칠 때다라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캐파가 꽉 차 있어.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던 외주를 계속 해야 돼요. 새로운 직원 뽑아가지고 언제 또 교육해가지고 서비스 개발하고 할 겁니까? 그래서 점점 외주의 비중을 줄이고 자기네 사업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던 외주만 하게 되고 그저 그런 외주 회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요 직업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순간적으로 확 트렌드 타가지고 인기 있는 음식들 좀 있잖아요. 탕후루나 흑당 버블티나 이런 것들이 순간 확 유행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에 어떤 매장이 있었는데 어라? 사장님은 안 바뀐 것 같은데 갑자기 탕후루 매장으로 바뀌었네? 흑당 버블티로 바뀌었네? 이렇게 프랜차이즈 매장이 확 바뀌는 거, 지금 돈 되는 걸로 바뀌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왜 그런 업종 전환을 했을까요? 지금 돈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행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눈앞에 돈을 쫓았어.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눈앞에 돈을 쫓는 것 자체를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돈만 쫓아 살아도 충분히 바빠요. 그런 일만 해도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눈앞의 수익만을 쫓아 큰 의미가 없는 일 혹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돈을 쫓아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살지만 장기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발은 현실에 걸쳐 있되 한 발은 항상 미래를 향해 내딛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중에 시간을 쪼개서 혹은 당장의 매출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에 나의 노력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장기적인 시각으로 꼭 가져가야 할 필수 요소는 바로 SNS. 여러분의 SNS를 키우시는 겁니다. 브랜딩이란 단어가 개인에게까지 적용되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한 사람, 한 회사가 아니라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딩이라는 걸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예요?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링크드인, 네이버 뭐가 됐건. 그런데 사람들이 요새 SNS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못해. 왜? 급하지 않아요. 당장 이거 하면 뭐 돈이 벌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해. 그리고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초반에 성과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하냐? 꾸준한 시간을 쏟았을 때 SNS에 나의 발자취, 나의 일한 기록을 남겼어. 그러면 이게 점점 쌓일수록 나의 능력과 나의 작업 방식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느끼게 되면서 브랜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SNS뿐만이 아니죠. 운동, 독서 등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것이 다 뭐에 속합니까? 당장의 돈을 좀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행동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조금은, 다는 포기하면 안 되고 조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시선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못하고 눈앞에 돈만 쫓아 단기적 열심만 발휘한다면 열심히 사는데 분명 점점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장기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SNS 기반 1인 사업 인사이트를 공짜로 나눠주는 곳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북토크의 뉴스레터죠. 제가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놓치기 쉬운 어떤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SNS로 브랜드를 쌓거나 지속 가능한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익한 내용을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공짜입니다. 아직도 제 뉴스레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구독해보시면 여러분이 장기적인 시선을 갖고 여러분의 브랜드를 쌓아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의미한 열심을 위해 포기해야 할 세 번째, 바로 편안함입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쨌든 뭐 20대보단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나이 먹을수록 생기는 특징이 먹던 것만 먹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이것저것 막 음식을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먹는 것만 먹어. 맛있는 거 사 먹을까? 그럼 제가 치킨 먹자. 맨날 이래. 그래가지고 혼나요. 그런데 뭔가 어쨌든 먹는 걸 포함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점점 꺼려지더라고요. 노래 듣는 것도 똑같아요. 전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 지드래곤이 컴백했어요. 내가 아는 가수가 컴백했어. 드디어 내가 모르는 아이돌이 아니라 옛날 노래부터 히스토리를 아는 가수가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지드래곤뿐만 아니라 요새 그 시아준수랑 영웅재중 둘이서 콘서트한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동방신기 빅뱅 듣기만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사람이 듣는 노래만 들으면 나이 드는 거라는데 그니까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습관, 내가 익숙한 것만 반복하고 좋아하는 습관이 먹는 거, 듣는 거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 혹은 내가 일하는 분야, 경험의 폭도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열심히는 살아. 그런데 살던 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 방식 그대로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런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던 일만, 하던 곳에서, 하던 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만 하기에도 우리는 충분히 바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삶의 방식이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방식 자체가 어리석으니 열심히 일해도 효율이 안 나올 겁니다. 결국 새로운 효율 좋은 방법을 들고 나온 사람한테 밀리고 도태될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도 점점 인생이 뒤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지경을 넓혀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폭에서 조금 더 벗어나 보자. SNS 도전해보고 새로운 거 배워보기도 하고 안 가던 길로도 가보고 모르는 거 배워보기도 하고 북토크 뉴스레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삶의 새로운 자극을 줘야 끝없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성장은 불편해요.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해야 합니다. 왜?
불편하지 않고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부자의 언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함이란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은 곳 사이에 놓인 다리야.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꺼림칙함과 불편, 공포를 받아들이든가 그냥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수밖에 없어. 익숙한 삶의 바운더리 안에만 머무르면 편합니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바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쁨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돌게 만들 뿐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어떨까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운더리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유의미한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케이스다? 포기하지 못해서.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서? 첫 번째,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해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 이것저것 깔짝깔짝 조금씩 발을 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 하면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희미한 가능성들은 포기하고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나에게 적합한 중요한 원싱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 눈앞의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 눈앞에 돈을 쫓다 보면 당장은 매출이 되지만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일에 매몰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의 생계를 포기할 수 없으니 당장의 돈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노력을 쪼개서 뭐에 투자해야 한다? 장기적인 것들. SNS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나의 장기적인 가치를 올려줄 일들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살던 대로, 살던 곳에서 하던 일만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불편하더라도 내 삶의 지경을 벗어나서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명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열심히 사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히 자칫 잘못하면 무의미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의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삼성전자 96층, 테슬라 400층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투자하다 보면 물릴 때가 많죠. 살면서 한 번도 안 물려본 사람은 없을걸요. 카카오에 물려있는 개미가 190만 명이랍니다. 네이버는 9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물리다 보면은 주식이 나랑 안 맞나? 아니, 투자 자체는 나랑 안 맞는 건가? 에이, 나 모르겠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식, 부동산 뭐 손대면 다 손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선 투자가 필수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되려면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사업을 한다고 쳐도 투자는 해야 돼요. 왜? 벌어놨어. 근데 그 번 돈을 유지해야 하니까. 투자와 사업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스펙트럼이에요. 사업에 좀 더 비중을 세게 두고 재테크 비중은 유지할 정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은 안정적으로 현금 만들 정도만 하면서 재테크, 투자의 비중을 둘 거냐. 이렇게 스펙트럼의 문제예요.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집중하면서 투자는 그냥 뭐 안정적인 부동산 정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득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 투자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고수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투자로 부자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조건 이런 사람들만 투자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건 꼭 필요해, 아니면 이러면 무조건 망해 같은 부분에서는 겹치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정도는 꽤 많이 겹쳐요. 그런 자질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투자를 잘 못하던 저 같은 사람도 그쪽으로 맞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투자로 부자 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제대로 된 기준입니다. 투자 왜 하세요, 여러분? 재테크 왜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목표가 빨리 부자 되기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빠른 수익률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수익률 제일 높은 투자처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경영권 분쟁 일어나고 있는 주식을 타이밍 잘 잡아서 사면 됩니다. 아니면 동전주라고 있어요. 한 주에 뭐 막 몇백 원 하는 거. 그런 것들 막 하루에도 시세가 막 몇십 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 잘 먹었다가 빠졌다가 잘 먹었다가 빠졌다가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변동성이 약해. 코인 하시면 되죠. 하루에 몇백 프로도 움직여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경영권 분쟁, 최근에 고려아연이라는 회사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연초에 50만 원 정도인가 했는데 경영권 분쟁 터지니까 150만 원을 터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 10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가긴 했거든요. 이거는 뭐 유상증자를 한다고 뭐 발표해서 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둘째 치고 영상 나갈 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하면은 수익률은 좋아요. 변동성이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 혹은 다른 투자 상품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며칠째 상한가를 연속으로 치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하한가 맞아서 날아가는 거 한두 번 봅니까? 코인은 더 개판이에요. 하한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라져. 분명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던 종목인데 종목이 없어졌어. 뭐야? 어디 갔어? 하고 거래소에 들어가서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거래소도 사라졌어.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죽겠죠. 주식에서도 죽는 일이 생겨요. 선물이나 옵션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수익률 끝장나요. 2배, 3배, 10배로 먹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상품들은 손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손해가 나서 100만 원을 다 잃었어. 제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100만 원 손해봤다 끝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하실 뚫고 들어가서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계약을 사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팔을 자르고 싶어. 근데 못 잘라. 그래서 손해 나는 대로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잘 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 그러면은 내 기대랑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진득하게 기다리냐? 보통 못 기다리죠. 그래서 종목을 갈아탑니다. 바꿔요. 그러면 내가 갈아타기 전 그 종목이 올라가겠죠.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씨 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내 선택이 옳았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지 않고 고민했던 다른 후보군에 있던 애들이 막 올라가. 그럼 이제 사람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빨리 가는 놈이 생기면 그걸로 갈아타고 싶은 게 원래 사람 심리입니다. 왜?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15년간 수익률을 2700%를 냈대요. 그런데 그 펀드를 샀던 사람 중에 절반은 손해를 봤답니다. 왜? 다른 게 더 빨리 가는 것 같으면 그걸로 넘어가니까. 수익률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니까. 어쨌든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으면 투자로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벌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수익률이 목표만큼 안 나오면 초조함에 손실을 자초하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서 대박나는 사람들이 아예 없냐? 있어요. 분명히 한두 명쯤 존재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률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투자를 해야 하냐? 딱 한 단어로 방어입니다.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주식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혹은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잃지 않고 법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선물 주는 산타님은 네이버 블로거로 유명하신 분인데 8천만 원으로 100억을 버신 주식 투자자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벌려고 투자하지 말고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라.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투자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빠르게 벌어야지 즉 높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 같은 즉 돈을 빨리 벌어다 줄 것 같은 사람들, 회사들을 보고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보통 이런 곳들은 사기이거나 아니면 사기는 아니어도 꿈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꿈이 거대하니까 주가도 팍팍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 특징이 뭐예요? 지금은 뭐가 없어. 주식으로 치면 실적은 안 나오는데 비전만 화려해. 부동산으로 치면 아직 거기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아 라는 소문만 무성해. 이런 상태인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잘 되면 초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아요. 분위기 좋을 때는 뭐 회사가 실적이 없고 땅이 지금 사용 가치가 없어도 팍팍 오릅니다. 가격 올라. 괜찮아. 그런데 불황이 못 버텨요. 왜? 발 디딜 땅이 없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실적이 없잖아.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꿈에 취해서 투자했던 그 수익률이 높을 거라 기대되는 곳이 불황을 못 견디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률 높자고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기준이 수익률이 아니라 방어라면 어떨까요? 생존이라면 어떨까요?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회사라면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 땅이라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생존, 살아남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는다는 게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으로 치면 PER 낮고 PBR 낮고 우와 이건 저평가됐어 라고 하는 것들만 사게 돼요. 근데 걔들이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극단적으로 폭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즉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된 걸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다면 투자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회사 주식을 고른다면 사업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실적도 나와야 되고 경영진도 훌륭해야겠죠. 만약에 경영진이 회사 돈 빼먹고 있고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만 신경 쓰고 있고 사업은 내팽개치고 있다면 걔가 아무리 저평가고 비전이 화려하고 나발이고 망할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예를 들었지만 부동산 아니면 뭐 다른 투자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기준, 주식으로 치면 경영진도 봐야 되고 사업 아이템도 봐야 되고 매출 안정성도 봐야 되고 부채도 봐야 되고 이런 봐야 할 기준이 많다 보면 어떻습니까? 투자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선물 주는 산타님께서는 제대로 찾는다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은 1년에 2~3개도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2~3개씩 찾아서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차이가 왜 생기냐?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투자의 기준을 수익률이 아닌 방어, 생존에 둬야 합니다. 왜? 돈의 심리학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겠다.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자질, 바로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기준을 정할 때 방어, 생존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투자 대상은 나 말고 밖에 있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한 기준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버틴다라고 하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강철 같은 멘탈로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거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런 멘탈을 떠올리는데 투자에 있어서 버틴다는 말의 정의는 멘탈, 체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금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음식을 안 먹고 생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안 먹어도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대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물은 먹을 수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못 먹는다 그러면 3~4일, 길어봤자 10일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물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서 현금이 다 말라가는, 현금 흐름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부동산 갈아타기 하다 잘못해서 반강제적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됐었어요. 제가 이렇게 2주택 됐었다라고 저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은 댓글에 가끔 집 2채라 좋겠네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서울 경기도 집이 아니야. 지방집이고 2개 합쳐도 수도권에 괜찮은 집 한 채가 한참 안 돼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저 교사였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2채는
유지가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게 제가 계획해서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집을 팔고 두 번째 걸 샀어야 되는데 시세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어차피 팔리겠지라고 두 번째 걸 사고 첫 번째 걸 팔려다가 시장이 꺾여서 첫 번째 거를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첫 번째 것도 뭐 세를 맞춘 것도 아니고 갖고 있어요. 담보대출이 나가요. 집 2개의 담보대출 나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담보대출만 있냐? 신용대출도 있었죠?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유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를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헐값에 던져버리던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정말 다행히 그렇게 현금이 마를 때 유튜브가 좀 잘 돼줘서 그래도 조금씩 현금 흐름이 생겨서 살았다라고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2주택을 유지해가지고 돈 벌었냐? 그러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집값 요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거 수도권 이야기예요. 지방 가보세요. 끔찍합니다. 암튼 제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실수로 현금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하니까 와 진짜 인생 제일 지옥 같던 시기였어요.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목이 바짝바짝 타. 진짜 여러분들 이건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까? 영끌에서 무리해서 집 샀다가 대출이자 올라서 힘들다는 분들, 주식 비투했는데 못 버티고 결국 팔았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잖아요. 개인이고 기업이고 나라고 할 것 없이 현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산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강남에 진짜 핵심지 빌딩들 있잖아요. 막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이런 데 일면도로에 있는 빌딩들. 여기는 매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갖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주인이 팔려고 하겠어요? 근데 나오는 경우가 둘 중 하나래요. 첫 번째,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세니까 상속세를 못 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상속세 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두 번째 어떤 경우냐? 팔기 싫어. 그런데 팔 수밖에 없어. 대출이자가 올라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빌딩에다가 담보를 끌어 써가지고 사업에다가 갖다 부었든 어쨌든 당장 한 달, 두 달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해서 현금 흐름이 말라버려서 파는 경우. 그 두 경우 아니고선 엔간하면 잘 안 판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 그 강남 일면도로에 있는 빌딩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현금 흐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훌륭한 자산들을 버려야 되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잠재 수익률이 높은 뛰어난 투자를 했어도 버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갖춰야 합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게 투자고 사업이야. 그 기간을 못 버티고 훌륭한 자산을 팔아버리거나 훌륭한 사업을 접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체력이나 정신력, 특출난 능력이나 인맥이 아닌 바로 현금이란다.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 파는 일을 한 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주식 수십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로 부자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혹시 직장에서 잘려도 혹시 경제 위기가 와도 사업 소득이 혹시나 줄어들 때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사람 혹은 리스크를 대비해 저축으로 대비하는 사람 이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결국 안 망하고 살아 있어야 부자도 될 수 있으니까. 투자로 부자 될 가능성 높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바로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 뭐 주식을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아니면 뭐 코인을 갖고 있든 투자 자산 하나쯤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거 왜 사셨어요? 아니 뭐 당연히 투자하려고 샀지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여쭤볼게요. 많고 많은 투자 대상 중에 굳이 그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그냥 뭐 좋다길래 이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멋들어진 대답을 했다, 정확한 이유를 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거 얼마 되면 파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몰라. 그냥 적당히 오르면은 팔아야지. 아니면은 뭐 보다가 안 오르다 싶으면 뭐 던져야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아마 투자로 부자 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의 저자 김현준 대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부자들은 주식을 살 때 사는 이유와 목표하는 가격, 팔아야 할 때를 모두 정해놓는다.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니라 계획이다. 진정한 투자가는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투자 수단과 절차에 대해 여러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진정한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안전하게 옮겨가는 것이다. 두 저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계획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왜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고 목표가는 얼마고 그때가 되면 판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한술 더 뜨죠. 만약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다른 옵션은 무엇이냐. 여러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돼까지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나의 지금 현실은 어떻고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까지는 어떻게 도달할 거냐를 명확하게 계획으로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으로 제일 부자이신 분한테 부동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파트를 뭐 하나 사면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다음 플랜이 있어야 한다. 다음 갈아탈 곳은 어느 정도 아파트로 갈아탈 건지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이동을 할 거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획. 그런 거 보면 하나금융그룹에서 슈퍼리치들의 MBTI 발표한 적이 있는데 슈퍼리치 80% 이상이 MBTI에서 J형이에요. 계획형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부를 쌓는 데는 계획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은 그 계획대로 안 합니다. 계획이 없다. 이거는 귀찮아서겠죠. 그런데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대로 안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대감에는 두 종류가 있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만 줄여도 최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 되면 팔아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왔어. 그러면 팔 수 있습니까? 욕심 나잖아요. 계속 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안 팔아요. 계획대로 안 하고 좀 미룹니다. 그러다가 귀신같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고 나죠. 혹은 야 얼마까지 떨어지면 산다. 내가 이 가격 되면 무조건 살 거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막상 그 가격 오면 어떻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반등해서 놓쳐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아파트, 주식을 도대체 몇 번을 놓쳤습니까? 투자로 부자 되는 분들은 계획을 강조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고, 그리고 왜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로 부자 될 일정을 계획하고 있나요? 오늘은 투자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수익률이 아니라 방어, 생존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생존이란 단순히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부동산을 열심히 찾는다. 그런 종목 찾기가 쉽다? 쉽지 않다. 그렇기에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버틴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자산이 큰 사람도 한두 달 현금 흐름 말라버리면 좋은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팔게 된다. 그렇기에 투자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도 좋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 혹은 저축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계획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이게 얼마가 되면 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선 어떤 자산을 매수할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을 뿐더러 설령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긍정회로를 돌리고 기대감을 가져서 그 계획에서 자꾸 벗어난다. 부자들은 그 계획을 고수한 사람들이다. 어떠신가요? 사실은 저도 투자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잘하는 분들이 쓴 책과 이야기를 열심히 보면서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라는 반성적인 의미로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모으기 싫은 사람 했을 때 저는 돈 모으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요즘 것들은 돈 모으지도 않고 경제관념도 없고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욕하는 게 합당할 정도로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결과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래도 돈 모아야지 한다는 어떤 생각 혹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면 실제로 돈을 잘 모으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머리로는 돈 모으고 싶고 그러고 싶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못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돈 모으고는 싶어. 그런데 하고 싶은 것도 해야겠어. 하고 싶은 건 포기 못 하겠어. 여행은 가야겠어. 내가 딴 거 안 해도 취미 생활은 해야겠어. 맛집은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분야가 뭐가 됐건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못해서 머리와 말로는 돈 모으고 싶다 하면서 실제로 모으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돈 모으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절약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절약 꿀팁이라고 해놓고 무작정 쓰지 마, 쓰지 마라, 너 쓰면 큰일 난다, 쓰지 마, 이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보는 건데 잘 걷다 대고 쓰지 마, 쓰지 마 하면은 너무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소비 자체가 엄청 무리되지 않는다면은 절약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해소된 스트레스로 인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당한 소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물론 적당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적당한 걸 넘어서서 쓰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적당하다의 기준은 과연 뭘까?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10몇 번은 인용한 것 같아요. 정치 지형의 변화나 경제 환경, 유행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부자 방정식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부자 방정식이 뭐라고요?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2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나는 100만 원 번다 생각하고 생활하고, 내가 500을 번다 생각하면 나는 200, 300 번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 수입에서 기대되는 수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게요, 여러분. 얼마를 벌더라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럼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를 벌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900만 원 쓰면 100만 원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플러스 100이에요. 근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 저축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플러스 200이에요. 그럼 누가 더 부자인 겁니까? 두 번째가 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돈 모으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전제가 뭐다? 수입 이하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소비를 불러오는 것들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야. 그러니 자꾸 수입 수준만큼 버는 족족 써버리고 때로는 버는 것 이상 빚을 내서 소비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소비를 못 참는 이 녀석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그게 하고 싶은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근원이 뭡니까? 근원? 이것들의 근원은요, 딱 한 단어로 경험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좋아한다, 하고 싶다라는 건 모두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 마라탕 먹고 싶어 하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뭘 좋아하는 건 경험에 의해 결정돼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래희망 써놓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래희망 어떻습니까? 상위에 항상 뭐 있어요? 교사, 연예인, 운동선수, 요새는 유튜버도 많이 있죠? 애템. 뭐라는 거야. 자, 아무튼
이런 게 맨날 뻔할 뻔짜의 직업들이 장래희망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분명히 다른 지역에 살고 각자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선호 직업이 비슷합니까? 경험해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교사가 왜 희망 직업 상단에 있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선생님이에요. 학교에 하루 종일 잡혀 있는데 선생님밖에 볼 사람이 없잖아요. 혹은 뭡니까? 내가 살면서 만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 병원 가서 만났잖아. 그 사람들이 뭐 엄청 뭐 다른 분야로 돈 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돈 잘 버시는 분이 그런 걸로 하세요. 건물 철거하시는 분, 건물 철거 사업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을 안 만나봤잖아. 즉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어때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장래희망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미생활, 나의 선호도 이런 것들도 다 경험에서 비롯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골프를 하고 싶다, 골프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거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골프가 재밌었던 경험을 해본 거예요. 부모님이랑 쳐봤든 친구랑 쳐봤든 뭔가 그 경험을 해본 거야. 혹은 자기가 직접 쳐보진 않았지만 누가 치면 정말 재밌다. 혹은 누가 치는 영상을 보고 와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험을 해봐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험의 출처는 거의 90% 주변 환경입니다. 내 삶의 주변 환경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요즘은 이 주변이 꼭 물리적 환경만을 뜻하지 않아요. 이 주변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버렸냐? SNS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SNS에 여행 간 거를 막 올립니다. 그리고 소비한 거 막 명품백 산 거 이런 걸 올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SNS가 주변 환경의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주변 환경에서 많이 보고 사람들이 우와 이거 사면 기분이 좋아, 이거 사면 행복해, 만족 이렇게 올리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것들이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인스타에선 여러 명이 그렇죠. 모든 친구가 어딘간 여행 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고 저건 가치 있다고 여기구나. 그러면 나도 그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누군가가 SNS에서 올린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SNS에 올리는 놈들 중에 스파이가 있어요. 어떤 스파이가 있냐? 여기에 뭐 여행을 간다, 물건을 산다 이런 소비를 대부분의 경우 90%의 경우는 소득으로 합니다. 즉 자기가 번 돈을 써요. 근데 이걸 자산으로 하는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월급 아껴가지고 뭘 산다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이들 중에 좀 시작점 되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놈들 중에 이걸 자산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즉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어. 아니면 내가 뭐 투자를 잘해서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1년에 월세만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와. 아무 일을 안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 즉 자산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요 놈들이 스파이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잖아. 다시 돈이 샘솟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소비한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누구나 하는 건가? 당연히 하는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근데 이 자산으로 하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뭐 1%? 1%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보고 따라하는 소득으로 저 사람이 몇백만 원 썼네 나도 그거 쓸 수 있지 라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소득으로 한단 말이에요. 월급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90%가 넘겠죠. 소득이 돼서 하면 그나마 다행. 소득이 안 돼서 빚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왜곡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자산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걸 모방 소비로 따라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결혼식, 돌잔치는 무조건 호텔에서 해야 된다. 여행은 1년에 한 번은 가줘야 된다. 골프는 요즘 다 쳐줘야 되고 흑백 요리사 맛집은 무조건 한 번은 가봐야 되고 이런 괴상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그래 사실은 이 유행의 시작은 자산으로 하는 부자들이 한 건데 그만한 자산이 없는데 소득으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을 타고 나도 지금 그걸 모방해서 무리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소비를 정당화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에이, 인생 한 번인데. 아유, 청춘인데 젊을 때 써야지. 이런 분들에게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좀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당장 적어보아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르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 이리 비척 저리 비척하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MT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몰려가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토하고 여자친구 잡아뜨릴 생각을 하는 게 청춘이라고? 친구 생일에 다 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카드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멍청한 놈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허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남에게 보이려고 혹은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이냐. 부조금 받으면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조금 받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아이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나 보지.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가 되기 힘들다. 어휴, 맵다 매워. 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주변 환경, 특히 SNS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SNS에 그런 간접 경험을 올려주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일부는 자산으로 그런 소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자산을 까고 하진 않으니까 그걸 보고 나도 하고 싶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을 태워서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빚을 져서 하기도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소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 이하로, 수입 이하로 생활하라는 부자 되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을 들으시면서 반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혼났다 느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공해 드려야겠죠? 해결책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명쾌하고 심플합니다. 뭐냐? 아까 제가 결국 환경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하고 싶은 것을 못 참아서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환경을 바꾸면 하고 싶은 일이 바뀌어요. 하고 싶은 일들 중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있고 적게 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꾸면 돼요. 근데 어떻게 바꾼다? 환경을 바꾸면 된다. 재밌는 게 제가 한동안 자동차 유튜브 보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봐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카, 모트라인, 우파 이런 막 큰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막 보고 있다 보면요. 차가 사고 싶어져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 수십만 넘는 유튜버들이잖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세요. 그러니 이 차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 이거 안 사면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 차 안 바꿔도 사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굴러가면 차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더 편하고 불편한 건 있겠지만은 제가 예전에는 IT 유튜브를 또 많이 봤어요. 지금도 IT 기기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 장비병에 걸려 사람이.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에 유튜브 영상 편집 솔직히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장비병에 걸려가지고 유튜브 시작할 때 맥북 프로, 애플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당시에는 M1 칩 이런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인텔의 i9이라고 제일 좋은 프로세서 이거 있었거든요. 고급 사양, 중고가로 200만 원이 넘었어요. 더 좋은 것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때 중당근으로 그걸 샀는데 사실은 이것도 엄청나게 오버 스펙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채널들을 봤냐면 월급쟁이 부자들, 신사임당,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요즘엔 송이구 작가님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채널들에서 공통적으로 다 뭐라 말하냐? 돈 쓰지 마. 너 뭐 부자야? 네가 왜 돈을 써? 좀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송이구 작가님은 장난 아닌 게 스타벅스는 재벌 총수나 가는 거다. 여러분 코스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사실 엄청 고가 브랜드도 아니고 옷 하나에 한 10만 원대 하면은 사실 뭐 비싸지만 엄청 고가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송 작가님이 자산이 100억이 넘으시는 분인데 코스에 갔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이것은 대기업 총수나 입는 브랜드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옷을 비싼 걸 안 삽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로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저 사람도 안 쓰는데 내가 뭘 하고 돈을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환경이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소비를 절제시키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관심사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할도 합니다. 예전에 한창 골프가 뜰 때는 골프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상을 많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프 치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골프 치러 가면 어떻습니까? 라운딩, 뭐 그린피 이런 거 내는 거 돈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골프 치다가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는지 러닝이 뜨잖아요. 사실 러닝은 그전부터 조금씩 인기 있을 조짐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요새 러닝 관련 컨텐츠가 엄청 많아. 저도 그거 보니까 요새 더 달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달리는데 돈 많이 필요합니까? 옷이랑 신발만 있으면 돼요. 물론 뭐 러닝 크루네 뭐네 하면서 거기 가서 연애질 할 생각으로 꾸미고 가면 그땐 좀 얘기가 달라요. 그땐 돈지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달린다. 동네에서 달릴 거고 러닝머신 뛸 거다. 이거 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요새 러닝 충분히 힙하고 핫하잖아요. 그러면 골프 컨텐츠 볼 시간에 의식적으로 러닝 컨텐츠를 많이 봐. 그러면 러닝이 내 주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써 달리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돈을 적게 쓸 수 있잖아요. 꼭 러닝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이 많이 하고 지금 트렌디하고 인기 있다 하는 것들 중에서 충분히 요새 돈 안 쓰고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듣는 컨텐츠를 바꿔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이 강력합니다. 소비 습관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솔직히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온라인 환경을 최대한 돈 안 쓰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관심사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온라인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가장 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바꾸고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다. 그런데 이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나의 선호도는 나의 경험에서 온다. 그리고 나의 경험은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다. 주변 환경이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보고 듣는 것들, 나의 물리적 환경. 특히 요즘에는 SNS에서 간접 경험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듣는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수입 이하로 생활하라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보고 듣는 것,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한다. 골프 보고 있었으면 러닝 보고, 패션 유튜브 보고 있었으면 자기계발 유튜브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듣는 것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경험이 바뀌고 그 결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 솔직히 여러분 골프 좀 안 쳐도 혹은 뭐 옷 좀 안 사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같은 혹은 독서 같은 것들도 충분히 요새 많이 트렌디하고 핫하고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엄한 데다가 점차 가난해지지 말고 우리 같이 달리기나 하고 책이나 읽읍시다. 북토크 보는 것도 좋죠. 공짜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장래의 희망 란에다가 어떤 거 쓰셨나요? 제가 교사였잖아요. 애들 시켜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거 씁니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이 12,82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래희망이 뭐니라고 써보면은 전부 다 비슷한 직업을 희망해요. 왜 그러는 걸까?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 나중에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부모님의 추천, 주변 사람들이 야 이게 좋다더라 하는 주변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나 안정성 등등을 고려하죠.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옆에서 누가 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 뻔할 뻔짜로 직업이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 부모님의 추천이라던가 사회적 평판, 흥미, 적성 이런 중요시 여겨야 할 가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나는 수익성이 있어야 돼, 나는 평판이 좋아야 돼, 어떤 기준에 더 가치를 부여하냐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직업을 선택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고 빼놓아도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돈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돈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돈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변의 의견을 듣고 직업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닌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아닌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 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교사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정말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돈을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수익성이 좋은 직업은 아니거든요. 돈 되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 의사 정도? 근데 문제는 모두가 의사를 생각해. 그러니까 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선호하고 추천하지만 돈이 안 되는 직업도 있을 뿐더러 잘 선택을 안 하지만 의외로 돈이 잘 되는 그런 직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되고 싶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이런 일을 해야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다면 고르면 안 되는 일의 첫 번째 기준, 바로 노력을 해도 대가를 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기는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앞에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개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뭐라고요? 무조건 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마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팔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여러분 혹시 모던 타임즈란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찰리 채플린이 나온 영화죠. 그 영화 등장인물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자동차 조립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조립하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아파서 일을 못하기라도 한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은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대가를 많이 받기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직업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부자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은 기계가 많이 하잖아요. 기계가 많이 하기도 하고, 내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이 되는 일인가? 컨베이어 벨트 앞의 일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무보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무보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천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이 사무보조 직군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기꺼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해도 저 정도가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나? 이런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무보조를 너무 잘하면 사무보조가 아니라 다른 일로 넘기겠죠. 어쨌든 그 사무보조라는 일만 해서는 천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보조를 하시는 분께 사무보조의 일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일을 오래 했고 나이가 있고 경험도 뛰어나니까 돈을 더 주세요 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뭐라고 할 거냐? 야, 내가 그 돈을 줄 거면은 차라리 더 시급이 저렴한 사람 2명을 쓰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야, 그럼 너 능력은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그 사무보조 일에서는 내가 그 돈을 주기가 좀 힘들거든. 너 이런 일을 해볼래?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어떤 이 시장에 급여가 딱 정해져 있는 일,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책에서도 말했듯 특히 몸으로 일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 서비스. 세상에 많은 청소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이 요금이 비슷합니다. 뭐 유명한 어플들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가봐도 그렇게 딱히 시장 가격을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좀 저숙련직, 철거라던가 뭐 나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이상 좀 오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직업들이 나쁘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종에 따라 천장이 어느 정도 씌워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야, 나는 방금 네가 예시로 든 일 혹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럼 나는 부자가 못 되냐? 나는 돈을 못 버냐? 직업을 바꿔야 되냐?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해결책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컨베이어 벨트 앞의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하여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곳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자,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급여가 정해져 있다. 노력보다는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 어떤 직업이 생각나십니까? 공무원, 교사.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곳 있어요. 되게 민원이 적은 동사무소. 가끔 민원이 별로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진짜 하루 종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어떤 특정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에서 하루 종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람의 급여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입사했으면 물론 저녁에 뭐 추가 근무 정도 수당은 붙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는 전제에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업무 시간 내내 팽팽 놀고 팀원들이랑 막 커피 마시고 이래도 여기서 이 사람은 아무리 악성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어도 급여가 똑같다고요.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는지에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일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기준이라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돈만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직업들 하나같이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왜? 모든 직업이란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일이고 그 일에 사명의식을 느끼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유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근데 나는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선 이렇게도 말해요.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의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일만 보면. 근데 그 일을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조금 시스템화하면은 얼마든지 컨베이어 밖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건설 저숙련 일용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철거든 뭐든 하는데 철거도 사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뭐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디깅의 저자인 박치은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디자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철거부터 하다가 기술자를 따라다니면서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좀 이거 어떻게 선생님 형님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기술 실력이 올라갔어요.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급여가 올라가도 자기가 몸으로 일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일을 잘하고 평판이 좋으니까 일 의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직원을 키워서 이제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본인은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똑같은 일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시간을 써야만 돈이 벌리는 일용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내가 영업을 해서 어떻게 내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즉 사업적 안목을 가짐으로써 컨베이어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가서 어디 청소한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도 일을 잘해서 의뢰가 몰려 나 혼자 다 처리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직원을 뽑아서 가르쳐서 나의 노하우를 이식한 다음에 직원을 대신 보내고 월급을 주고 나는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식.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돈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교사도 잠시 예를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월급을 제가 겪어봤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막 과밀학교야.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을 20시간 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월급, 보충 수업 빼고 그냥 정규 수업 20시간 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저기 학생 수 그냥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는 그런 작은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수업 시수가 적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그분 나름의 애환이 있어요. 지방에서 있는 경우도 많고, 그걸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수업 개수만 보면은 수업을 아무리 더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원을 하면서 수업을 많이 해.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일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그 일이 얼마든지 돈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라오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내 나이와 경험에 관계없이 그냥 이 시장의 캡이 정해져 있는 일들. 혹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무 연수, 직급 이런 것에 의해 급여가 100% 결정나는 곳, 그런 곳에서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을지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사업화하고 어떻게 하면 돈 되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컨베이어 벨트 앞을 탈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벌고 싶다면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일, 바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입니다. 방금 1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사실은 일의 형태가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이든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이든 기본적으로 직장에 소속된 근로소득 월급을 받는 직장인만으로 부자 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업화, 시스템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월급만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레버리지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 중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뭐라고요? 진짜 큰 부자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직장 소속으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로 부자 되는 거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지금 영상의 주제가 뭡니까? 일을 선택하는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테크 이런 건 잠시 밀어놓고 이 일의 수익성만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내 사업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북토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지금 당장은 좀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혹은 지금 당장은 좋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미래가 좀 불안해.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하고 싶은, 그리고 레벨업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싶은 꿈꾸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고 수천억 벌겠다 이것까진 아니더라도 1인으로라도 소규모라도 내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북토크 구독자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또 하고 있죠? 뉴스레터도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인 사업에 필요한 동기부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야, 나 그거 몰라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은 뭐냐?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사업을 해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사업을 아무나 하냐? 사업이 쉽냐? 너무 좋은 말입니다. 사업 진짜 어려워요. 저도 개인 사업으로 사업이라고 부를 만큼 뭔가를 벌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힘들 것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사업이란 게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잘 되는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기업들이 마냥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될까요? 기술이 뛰어나다고 다 잘 될까요? 그러면
노키아, LG 이런 회사들은 왜 스마트폰 사업 망했습니까? 왜 애플, 삼성한테 그렇게 밀렸습니까? 특히 애플. 왜 애플은 삼성이고 화웨이고 뭐고 다른 스마트폰을 다 씹어먹고 유독 애플만 쓰면 뭔가 감성이 느껴지고 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 근원은 바로 Y에서 옵니다. Y란 무엇이냐? 이 기업 혹은 이 개인이 사업을 왜 하는가? 애플의 Y가 뭔지 아십니까? 애플은 스티브 잡스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혁신입니다. 혁신. 애플의 슬로건이 Think Different예요.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혁신을 만들기 위한 아이템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 그 아이템을 사용해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광고에 내비치고 그러다 보니 애플 스마트폰을 쓰면 뭔가 힙하고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싶다. 컨베이어 벨트를 벗어나서 정말 의미 있고 성장 가능성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Y를 명확히 해야 돼요. Y,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겠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Start with Y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Y가 분명히 드러나는 제품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신념이 있는지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준다. 사람들은 What이 아니라 Y를 보고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회사에 분명한 Y가 없으면 외부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만 이해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Y, 왜 일하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지구를 망치기 위해서요. 혹은 저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이런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보통 이 Y는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이 Y로 삼습니다. 대부분 그냥 99.9% 그래요. 정말 0.1%의 별종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뭐야?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고객들이 알 수 있게 어필해주는 것, 내 Y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것이 브랜딩이고 이것이 사업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왜 하는지입니다. 세상에 널린 게 화장품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화장품 회사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지 아세요? 우리는 동물 복지를 신경 씁니다. 아니면 우리는 친환경을 더 나은 지구를 위한 화장품을 만듭니다. 이런 가치를 내세워요. 왜? 그런 Y가 구매를 만들어내거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저 전기차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부자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전기차 전환을 통해 친환경 지구를 앞당기겠다. 이게 테슬라의 비전이거든요. 이런 Y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돼서 그 사업이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을 사업의 레벨로 올리려면 Y,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Y와 일치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외주받을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회사가 카카오톡을 능가하는 메신저를 만들 거다. 어떤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거창한 비전은 실행하는데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연명하기 위해서 외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외주가 본질과 동떨어져 있어. 그런데 점점 이걸 안 하면, 이 외주를 안 하면 돈을 못 벌어. 그러니 회사의 설립 목적이었던 그 본질은 챙기지 못한 채 외주만 하다가 결국 그냥 흔한 외주 회사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선 뭐라고 말하냐? 외주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준으로는 해야겠지만 그 외에도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란 책에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라.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가치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냥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왜 하는지, 나는 왜 일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뭐라고요?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살 것인지
여러분이 왜 일하는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노력을 해도 대가를 받기 힘든 일. 그 시장에 캡이 아예 씌워져 있거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연공 서열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일,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사업으로 바꾸고 어떻게 노력에 따라 성과가 나오는 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 두 번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왜? 결국 부자가 되려면 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려면 내가 왜 일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잘 된다. 왜 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즉 가치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 일 저 일 되는 대로 하는 회사와 개인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잘 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 혹은 계획하고 계신 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라오는 일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왜 그 일을 하는지 가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일인가요? 스스로 본인이 계획하고 계신 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